2010년 7월 13일 중국 산둥성 상하현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이 시신 상태가 굉장히 기이했어요. 한 우물에서 발견됐는데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 알몸 상태로 그 우물에 머리부터 거꾸로 박힌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우물, 이 위치도 조금 이상했어요. 외딴 밭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는 우물이었고요. 시신 발견 당시 그 우물 주위에 잡초들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우물의 입구는요, 지름 대략 한 33cm 정도로 농구공보다 살짝 더 컸어요. 그렇게 큰 우물은 아니었죠. 이 우물 속에 건장한 남자가 완전히 꽉 껴가지고 처박혀 있듯이 발견된 거예요. 시신의 부패 상태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 부검 결과 사망한 남자의 키는 183 정도에 몸무게는 90, 나이대는 한 30대에서 40대 사이로 확인됩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아마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 사망 사이는 두개골 골절, 둔탁한 둔기로 머리를 강하게 맞았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름철이라 비가 많이 왔어요. 남아있던 단서조차 빗물에 다 휩쓸려간 상태. 진짜 경찰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제일 첫 번째 급선무는 이 사망한 남자는 누구인 걸까? 이 우물은 주거 지역에서 약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밭 정가운데 덩그러니 작게 있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심지어 이 밭의 주인도 이쪽은 잘 안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말 다 했죠 뭐. 경찰은 우물을 완전히 드러내서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도끼. 그런데 도끼에 지문이나 혈은 나오는 게 없어. 아니나 다를까 시신의 머리 상처와 비교해보니 도끼가 딱 맞네. 이게 살인 도구구나. 경찰은 평범해 보이는 이 도끼를 파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도끼 날이 엄청 깔끔했어요. 만약 이 범인이 이 도끼를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거였다면 날이 많이 낡아 있거나 했을 텐데 새거 같아, 새거. 만약 이게 범인이 쓴 게 맞다면 이 범행을 위해서 이 도끼를 샀고 이걸 다 쓰고 나서 그냥 갖다 버린 거구나. 그렇다면 이 도끼 어디서 파냐? 경찰은 기가 막히게 똑같은 도끼를 파는 시신 발견 현장 근처에 딱 유일한 상점을 찾아냅니다. 아, 이거 우리 집에서 파는 거 맞는데? 제가 한 80개 정도 사가지고 들여놨는데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 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3개를 누가 사간 건지 확인은 불가했어요. 뭐 CCTV도 없었고 이 도끼가 취급 안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거든요. 뭐 총을 샀다고 하면 그 기록을 남겨두겠지만 도끼는 아니다 보니 더 이상 추적이 불가한 거예요. 그저 확인 가능한 건 그럼 그 80개 정도 사서 가게에 들여놨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 제가 한 2009년 12월 말에 그때 이제 다 사가지고 들여놨었어요. 그렇다면 2009년 12월 후에 13개가 팔린 거니까 최소 살인사건은 2009년 12월 이후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2009년 12월 말부터 시신이 발견된 2010년 7월 13일 사이 우물 근처의 주민들은요, 2010년 1월 24일쯤에 우물로 가는 길에 핏자국이 있는 걸 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핏자국을 본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만약 그 피가 이 피해자의 피라면 사건 발생 시간은 더 좁혀져요. 사건 발생 시기는 도끼를 사입한 2009년 12월 말부터 주민들이 수상한 핏자국을 봤다는 2010년 1월 24일 사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를 요약해 봤을 때 이 사건에 4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키는 183에 몸무게는 90으로 한 30에서 40대 사이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죽을 때까지 도끼로 세게 맞았다. 세 번째,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월 사이 범죄가 발생했다. 네 번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알몸.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범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겨 가져갔습니다. 왜 옷을 다 벗겨갔을까? 피해자의 옷에 자기 피가 튀어서 그게 단서가 될까봐? 아니면 일부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가 입은 옷을 보면 바로 누군지 알아챌까봐? 경찰은 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상어연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근처 이웃 주민, 상어연의 실종자들부터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접수된 실종자, 그 수는 약 한 28명 정도 됐는데 좀 의심 가는 실종자가 한 명 있어. 그 남자의 이름은 왕시위안. 상어연에서 양계장을 하는 사람인데 빚도 지고 있고 실종 전 거액의 돈을 대출까지 받았었네. 경찰이 이 왕시위안을 주목한 이유는요, 그의 실종 시점이 이 살인사건 발생 추정 시점과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왕시위안 이 남자가 평소에 빚에 좀 허덕이고 채권자들한테도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살해당하고 유기된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 안 가. 아, 왕시위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키가 달라. 당시 왕시위안의 키가요 165였대요. 제가 제일 앞서 그랬죠. 이 피해자의 키는 183, 몸무게 90. 딱 봐도 아닌 거예요. 와, 헛다리 짚었네. 그럼 이 남자는 어디 있는 거야? 왕시위안,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긴 한 건가? 그렇게 왕시위안을 조사하던 경찰은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시위안이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를 페인트 칠을 원한다면서 정비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차, 빨간색 차인데 빨간색 차를 얼마 전에 뽑아놓고 다시 페인트 칠?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당시 정비소 직원들이 굳이 돈 들여 왜 하시냐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해를 못하고 되묻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시위안이 그냥 잔말 말고 해달라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그냥 해달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이 남자 차를 가지러 안 와. 그렇게 실종이 된 거예요. 왕시위안의 실종으로 이 차는 줄곧 정비공장 부근의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를 페인트 칠하려고 했을까? 차로 뭔가를 쳤나? 고라니 같은 거? 아니면 차에 꼭 제거해야 하는 뭔가가 있었나? 꼭 숨겨야 하는 뭔가가 묻어 있었나? 경찰은 바로 수사팀을 불러 차를 정밀 감식 들어갑니다. 그 결과 트렁크에 있던 스페어 타이어 밑에서 작은 나뭇잎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나뭇잎 하나조차 경찰은 허투루 보지 않았어요. 이 나뭇잎 잘 보니까 붉은 반점이 있어. 페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정밀 감정해보자. 결과는 피네. 혹시 몰라 발견된 피해자의 피와 대조해보니 왔다 딱 맞네. 동일인
왕씨 위안의 차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피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차 주인 왕씨 위안은 우물 속의 시신과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왕씨 위안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바로 GPS 위치 추적 돌려가지고 수사를 해 나갔을 텐데, 이때는 이 GPS 위치 추적 기술이 핸드폰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2010년 1월 왕씨 위안은 자주 텐진에서 온 두 번호와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내내 이 두 번호와 통화를 하는데 딱 1월 24일부터 이 두 번호 중에 한 번호랑만 하기 시작해요. 1월 24일부터 한 번호랑만 통화하고 나머지 한 번호는 전혀, 그 연락 안 하는 나머지 번호를 조사한 결과 이미 없는 번호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어현 경찰은요, 상어현의 경찰은 텐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없는 번호가 된 그 번호에, 없는 그 번호의 원래 소유자를 찾아내요. 그 사람은 한본립이라는 32살 남자.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 남자의 가족들을 찾아간 결과 가족들 다 모른다는 거예요. 2010년 1월 달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촌 형과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경찰은요, 혹시나 싶어서 그럼 그 한본립 키가 어떻게 돼요? 물었더니 딱 183 정도 된다네. 체형은 딱 중간 체격에, 나이대는 30대야. 우물 속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인적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경찰의 촉! 아, 우물 속에서 발견된 피해자 한본립이구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한본립의 가족들 DNA와 피해자의 DNA 대조했더니 역시나 피해자의 신원은 한본립. 신원이 밝혀짐과 동시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손에 넣었죠. 한본립이 사촌 형과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그 사촌 형이 누군데? 그 사촌 형은 한보산이라는 남자. 한보산은 바로 경찰의 체포,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일을 같이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서로 일 따로 했고, 저도 잘 몰라요. 1월 24일 이후에 한본립을 만났었어요. 뭐 별다른 건 아니었고 하도 일이 힘들다 어쩐다 하길래 다른 일 한번 해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뿐이에요. 자, 여러분, 한보산은 1월 24일 이후 피해자 한본립을 만났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한본립의 핸드폰은 1월 24일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 역시 1월 24일 날 시신이 발견된 우물 쪽으로 가는 길 쪽에, 그쪽에서 이제 핏자국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우물에서 한본립의 시신 발견됐고요. 그렇단 얘기는 한본립 최소 1월 24일 날 살해당했거나 그 전에 살해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보산 왈 1월 24일 이후 만났었다? 뭐 한본립의 귀신이라도 만났던 걸까요? 이미 그때 죽어 있었는데? 거짓말 딱 티가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가 죽였으니까. 실제로 얼마 안 가 한보산 자기가 죽였다며 인정했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을 죽인 거거든요. 왜 죽인 걸까요? 실종된 왕씨 위안의 차에서 발견된 한본립의 핏자국. 이건 또 뭘까요? 사실 이 사건은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거의 뒤바뀐 사건입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이 한본립은요, 죽은 채 발견되긴 했지만 엄연히
100%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2009년 9월 한본립, 한보산 이 한씨 형제에게 누군가 전화 걸어옵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사람 한 명 죽여줘요. 전화에 걸어온 사람은 왕시위안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왕시위안 빚이 있었다고. 청부 의뢰한다고 빚진 거예요. 왕시위안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장본영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여튼 의뢰를 받은 한씨 형제는요. 좋다, 깔끔하게 죽여주겠다. 되게 나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짰어요. 장본영의 차에 폭탄을 설치하자, 만약 이게 실패할 경우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자 등등. 그런데 삶이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다행히도 이 장본영 살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버립니다. 아니 이 의뢰자인 이 왕시위안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죽여달라고 했더니 왜 안 죽여? 뭐 하는 거야? 잘 죽인다며. 참다 왕시위안이 아이씨 이것들 헛똑똑이네. 그냥 딴 놈들한테 부탁하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한보산한테 연락을 해요. 나 그냥 딴 놈한테 부탁할란다.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돈은 실패했으니까 못 줘. 이렇게 나오니 한보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패는 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게 있는데 일부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이때 왕시위안이 선택지를 준 거예요. 야, 내가 니네한테 돈을 왜 주냐? 니네들이 성공했으면 몰라. 죽여주면 준다고 한 거 아니야. 죽였냐? 야, 그리고 2명이서 하니까 더 어수선하고 괜히 공범만 늘고. 그냥 너 혼자 장본영 죽이고 목격자가 되는 한본립까지 같이 다 그냥 죽여버려. 그럼 2 사람한테 주기로 한 돈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아니, 돈 더 얹어서 줄게. 그럼 너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싫어? 싫으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 써서 내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너네 둘까지 다 죽일 수밖에. 그러니까 선택해. 이 말에 한보산은요. 아주 그냥 가감하게 돈을 선택합니다. 진짜 내가 사촌 동생의 장본영까지 죽이면 그 돈 다 나한테 주는 거지? 더 주는 거 맞지? 그래서 2010년 1월 24일 동생아 좋은 일자리가 있어. 같이 가자. 이쪽으로 와. 유인해가지고 이 장본영 죽일 때 쓰겠다고 산 도끼를 자기 사촌 동생 죽이는데 쓴 겁니다. 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후에 왕시위안이 나타나서 자기 빨간 차에 한본립의 시신을 싣고 우물로 간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 시신 숨기기에 딱이거든. 그런데 한본립 등치가 너무 좋아. 이 우물 입구가 작아서 안 들어가. 그래서 옷을 다 벗긴 겁니다. 그 후에 그냥 처박듯이 시신을 거꾸로 꽂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 후에 이 왕시위안 약속대로 뭐 장본영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선 한 명은 죽였잖아요. 뭐 중간 정산이라든지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줬을까? 아니요. 웬일인지 딱 이날 이후 왕시위안 실종됩니다.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보니 이 한보산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 때문에 돈 더 준다고 해서 내 사촌 동생까지 죽였는데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이 한보산은요. 한본립을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물 속에서 발견된 시신 한본립 사건 해결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죠. 그럼 왕시위안은 어디로 간 거야? 뭐야? 경찰은 그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뭐 아무것도 쓴 내역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닌 그의 신분증도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 또한 전혀 가져가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한? 그렇다 보니 경찰은 아무래도 이 왕시위안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시위안 죽었다면 누가 왕시위안을 죽였을까? 왕시위안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왕시위안에게 협박받아 자기 사촌 동생까지 죽였던 한보산? 그가 돈도 안 주고 토낀 왕시위안을 찾아내서 죽였던 걸까요? 경찰은 바로 체포돼 있는 한보산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왕시위안 죽인 거지? 네가 한본립, 왕시위안 둘 다 죽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형도 받아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뭐하러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정말 나 아니다. 근데 그 말도 맞죠. 정말 한보산이 죽였으면 죽였다고 했겠죠. 사형 받은 판국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왕시위안이 살던 마을의 이웃 주민들은요, 2010년 3월 왕시위안을 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3월 9일까지도 그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모른다. 한보산 이외에 왕시위안과 원한이 있는 사람 또 있을까요? 원한이 있는 사람 있을까? 있죠. 누구? 장본영. 만약 이 장본영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왕시위안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청부를 써? 실제 이 장본영이 용의선상에 딱 올랐을 때 한 경찰은 불현듯 한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보산이 딱 잡히고 나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거예요. 한씨 형제가 장본영 살인 청부 의뢰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이 사실을 장본영에게 알렸습니다. 왕시위안이 당신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이 한씨 형제가 당신 죽이려고 했었다더라. 그런데 정작 당신을 죽인 게 아닌 한본립을 죽여 우물에 넣어놨더라. 이때 이 말을 들은 장본영이요, 이 한씨 형제를 엄청 비웃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보산과 왕시위안이 한본립을 우물에 거꾸로 꽂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 진짜 멍청하게 짝이 없네 진짜. 시신 처리 무슨 그따구로 해. 그러니까 걸리지. 나였잖아요? 나였으면 흔적도 안 남게 불태워버렸을 거야. 그때는 경찰이 그냥 넘겼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때 이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혹시나 싶어 장본영의 인적사항을 조사해보니 와, 이 남자 장례식장에서 일했었네. 화장장까지 시신을 운반하는. 와, 이거 느낌이 싸한데. 시신을 화장시키려면 화장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장 증명서만 있으면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반하여 화장할 수 있다. 경찰은 상어연의 3월 9일 이후에 화장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왕시위안 없어. 별다른 이상한 점도 없는 거예요. 뭐지?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장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경찰이 순간 필이 딱 온 거예요. 지금 왕시위안이 2010년 3월 9일부터 실종됐다고 생각해서 그날 이후에 화장 기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2010년이 아닌 2년 전 2008년도의 화장 기록부터 다 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단서가 딱 잡힌 거예요. 2008년 12월 딩이라는 한 노인이 화장을 했대. 화장 기록이 있어. 그런데 뭐야? 2010년 3월 9일 기록을 보니까 딩이라는 사람이 또 화장을 했네. 동명이인인가? 나이도 똑같은데? 2년 전 화장한 사람이 또다시 화장을 했다. 경찰은 바로 이 딩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확인 결과 2008년 12월 달에 화장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2010년 3월 9일
이날 화장한 이 딩은 누구야? 이날 시신을 운반한 사람. 와, 장본영이네. 장본영이 장례식장에서 일했잖아요. 이런 빈틈을 딱 캐치해가지고 범죄에 이용했던 겁니다. 경찰은요, 장본영이 왕씨 위안을 죽여서 화장시킨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있어?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없어. 와, 어떡하지? 난감해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장본영의 아내가 2010년 3월 달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집에 왔을 때 나무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 방석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바느질 해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왕씨 위안이 실종됐을 때랑 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해봅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장본영의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왕씨 위안의 피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본영 집에서 왜 왕씨 위안 피가 나와? 이걸 들이대니까 장본영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내가 죽였다고. 그렇다면 그는 왜 왕씨 위안을 죽인 걸까? 사실 이 장본영의 아내는요, 왕씨 위안과 불륜 사이였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해. 이 둘의 사랑의 걸림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남편 장본영. 이놈만 없으면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놈을 확 죽여버릴 수 없나? 그래서 이때 왕씨 위안이 거금 돈을 써가지고 한씨 형제를 고용했던 겁니다. 죽여달라고. 그런데 어쨌어요? 실패했잖아요. 죽여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사실 한씨 형제의 살인 계획이 계속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실을 장본영 알고 있었거든요. 내 아내가 이상한 놈과 바람 났다는 것도, 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아마도 그 놈은 내 아내 혹은 내 아내와 바람난 그 놈일 거라고 딱 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장본영이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친구까지 불러 사건 당일 왕씨 위안을 집에 부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를 집에 부른 장본영은 왕씨 위안이 오자마자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날 죽이려고 들어? 이렇게 까놓고 물어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이에 왕씨 위안은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아내와 그러고 있겠습니까? 불륜 안 했습니다. 라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 간의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장본영과 숨어있던 친구, 이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왕씨 위안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시신과 피 묻은 방석을 자루에 감싸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 화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씨 위안이 장본영을 죽여달라고 살인청부 의뢰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받은 한씨 형제, 돈에 눈이 멀어 서로 죽인 거고 원래 죽음을 당해야 되는 쪽이었던 피해자 쪽이었던 장본영이 열받아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씨 위안을 죽인, 그렇게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장본영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아니 피해자가 아니죠. 피해자는 아니지. 그냥 냈다 이상한, 냈다 범죄자죠. 여튼 좀 이상한 놈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